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집단운송 거부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손을 든 건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죠. 여야가 갈등의 불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내년 예산안은 통과될 수 있을지 금요 경제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화물연대, 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16일입니다. 오늘 결국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로 이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죠. 네. 속속 현장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번 사태 결말. 그러니까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향후 파업 방침을 결정하기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부터 사실상 이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가 예정이 됐었죠. 화물연대가 정부가 워낙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아무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이 일을 못하면 결국엔 자기 소득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또 압박감도 굉장히 컸을 거고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또 어제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더더욱 큰 압박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이제 전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달에 총파업 합의가 되면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그다음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이번 사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도 결국 정부와 노동계 양측의 화물연대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어찌됐건 화물연대가 파업 동력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중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쟁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이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일몰 연장 3년 연장안이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거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에 원희룡 장관이 이미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부의 일몰 3년 연장 제안은 무효화된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파업도 중단됐고 또 국회에서 소위가 아니고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마당에 정부가 애초에 제안했던 3년 연장을 일단 하고 다만 이제 연장해 놓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3년간의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문제의 좀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서 노정 간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좀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3년 연장 문제, 안전운임제 연장하는 문제가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걸 무효화, 철회를 하겠다, 백지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상당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번 운송거부 지금 16일째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좀 싸늘한 여론도 좀 민노총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산업 피해가 좀 적지 않았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16일 동안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이 한 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전쯤에 한 1조 6천억 원 정도라고 얘기했었으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처음에 제시했던 그 안대로 그것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결국 노조는 더 이상 추가적인 수확도 없었고 국민 손해만 2조 가까이 일으킨 정말 저는 굉장히 미치는 협의를 한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나 화물연대가 본인들은 원래 본인들이 요구하던 것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한테 갔던 그런 파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업무에 복귀하신다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연장은 이룰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저 연장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야말로 안전운임제가 지금 화물연대가 추구하고 있는 과적, 과속,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인지 아니면
정말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제발 좀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그런 걸 얻어냈다고 하기에는 저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손실이 너무 크다. 국민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이런 서로 노사 간의 협상이라는 걸 해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아쉽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정부가 원래 3년 연장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화물연대가 정부의 제안을 쓰레기통으로 쳐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연장은 무효화가 됐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3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어쨌든 그 파업 철회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철회 결정이 이루어졌고 또 국회에서 법까지 통과됐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예. 원희룡 장관도 그런 입장을 고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정부 제안이 3년 연장 아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고 진통을 겪었지만 어쨌든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마당에 정부가 또 그걸 무효다. 그러면 또다시 이게 분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된 일몰 3년 연장안을 그냥 수용하고 다만 이제 향후에 그 노정 간에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이제 어떤 논의를 할지를 사실은 장관께서 주도적으로 좀 고민하고 이끌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전운임제가 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특히 이제 화물차 사고가 일반 그 차량 사고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매년 한 7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근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에도 물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긴 했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의 불만도 여전히 그대로고. 그럼 과연 안전운임제가 최선의 대안이냐?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예. 이 화물 운송 그 분야에 사실은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 이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단계 화주와 하청 구조. 예. 차주 사이에 네. 많게는 6단계, 적게는 4단계 하청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중간 착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리고 이 차주들 같은 경우에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교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주들이 교섭력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운송회사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유럽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이 운수 종사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몇백 킬로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아, 안전을 위해서. 예. 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2012년에 이거를 자영업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전제 위에서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제 운임 단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규제는 하나도 없고 일종의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과속, 과적, 또 뭐 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해 왔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안전운임제를 넘어서는 그런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은 이제 안전운임제의 취지와 어쩌면 그걸 더 넘어서는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의구심, 회의 이게 정말 합리적인 제도냐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을 오히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원희룡 장관의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다면은 이 3년 연장하는 것도 뭐 야당이 그렇게 계속 국회에서 다수당이니까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글쎄요, 뭐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 이 파업을 처리하고 복귀한 노조하고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어떤 첫 일성을 내시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굉장히 강경한 모드였기 때문에 예. 이제 제가 지금 그것을 뭐 예단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체 교통사고는 최근 한 3년 동안에 좀 감소세인데 예. 화물차의 교통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고 또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도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화물차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좀 증가하는 형태를 지난 3년 동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 의원님처럼 이 기간이 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만한 적정한 기간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아무 비판 없이 이걸 무작정 늘리고
품목 대상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 예. 저는 일명 뭐 지금 시간상으로도 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의 계속 반복인데요. 예.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현실에 닥친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문제 해결에서 어느 정도 뚜렷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좀 그런 관성이 있는데 예. 이제는 이 우리가 2조 원 가까이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이루어진 이 화물연대 파업의 이 결과로서 네. 저는 이번엔 좀 근본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노조도 예. 안전운임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앞으로 만약에 3년 연장이 된다면 예. 이 3년은 우리 역사상 화물 연대와 또 뭐 화물 유통 구조에 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3년 연장이 된다면 그걸 시행하면서 네. 정말 좀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아니면 3년 뒤에 똑같아지겠죠. 똑같아진다. 아니면 뭐 일몰제를 없애라. 아니면 또 품목 대상을 확대하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아마 이 상태로 가면 3년 뒤에 딱 이 프로그램을 다시 돌렸을 때 야, 똑같은 얘기를 네. 3년 전하고 예. 같이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네. 김현애 의원님은 이제 산업피해를 한 2조 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산업계에서는 뭐 3조 원이 넘는다, 예. 뭐 4조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추산도 하는데 혹시 이런 피해 때문에 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화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피해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 파업을 이유로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두려는 일명 이제 노란봉투법, 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이후에도 파업은 뭐 합의로 타결이 됐지만 손배 소송은 또 제기를 해서 그게 진행 중이거든요. 사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합법 파업과 불법 파업을 그 명확히 나누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당사자성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예. 대우조선해양 지난번 파업 같은 경우에 무조건 불법 파업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파업 요건을 이게 합법 파업 요건을 정하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협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기준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과거에 쌍용차 사태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채무에 내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자살이라든지 또 가정 파탄이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상황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가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정부와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통해서 대승적 어쨌든 타결이 된 게 아니고 노조가 철회하고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후속 조치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그 손해배상이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났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피해를 입은 건 화주들이겠죠. 기업이라든지 건설 현장이겠지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그때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해서 그걸 여쭤봤고요. 관련된 노란봉투법은 불법 이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제한하게 하는 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좀 통과될 가능성은 있나요? 좀 미뤄지나요? 글쎄요, 이제 민주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좀 보면서 저는 왜 노조가 여당이 협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파업에 대한 존치, 찬반 투표를 해서 파업 중지, 찬반 투표를 예. 해서 결국은 조합원 뜻을 물어서 왜 복귀하게 됐느냐라는 걸 좀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파업의 동력이 굉장히 소진된 거죠. 예. 예, 그리고 파업의 명분도 점차 국민들한테 내세우기에는 좀 궁색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몇 주째 나와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그 파업과 관련된 기사에서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
과거보다 굉장히 이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론이 좀 좋지 않은 되게 여론도 안 좋았었고 많다. 또 뭐 화물연대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 이제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에 사실은 그동안 이걸 견디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거나 아니면 사업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같이 수십 년 같이 일했던 종업원들을 다 내보내고 식구들이 다 그 산업 현장에 나와서 노동을 분담하는 형태로까지의 고통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그 전체 노동자의 사실은 한 20% 남짓한 이런 노조원들이 얼마나 그런 자영업자들의 고통 감내에 비해서 더 고통스러운가라고 보면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었고 이제는 또 노조 지난번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은 코로나 때 대규모 집회가 많이 금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교단체 집회에 비해서 이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서는 사실 저는 누구 처벌받았다는 소리를 듣질 못했습니다. 방역 하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그런 불법들을 사실 눈 감아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연 노조가 이런 파업이라든가 또 이번에 보면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노조원들 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쇠구슬을 던져서 위험을 가했던 부분들까지 본다면 저는 노란봉투법을 필요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노조가 과연 그런 파업과 또 파업을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과의 어떤 그런 강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떳떳한가 그리고 잘못은 없는가 고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좀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양쪽의 균형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조가 과거의 어떤 민주화 또 노동의 기본권을 획득하는 그런 시대의 노조보다는 기득권층 또 귀족 노조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제 노동운동에도 조금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또 워낙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노동운동은 이제 조금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의 그 총파업을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또 이번 화물연대를 보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그걸 전혀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이런 원칙적인 대응이 이번 어떤 화물연대가 비록 16일 정도는 끌었지만 중도에 처리를 하게 만든 그 힘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노조를 강하게 압박해서 부담을 주고 또 이 이른바 이제 반노조 정서라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여론의 반응을 이끌어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노정 관계든 노사 관계든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랄까요, 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발생부터 그동안의 쭉 경위를 보면 지난 6월 그 총파업 이후에 그 합의사항을 정부가 사실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연장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게다가 정부는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안전운임제에 관한 TF를 그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종료하기 위한 성격의 그런 TF를 제안하니까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라는 게 저는 그렇게 강조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 법치의 예외나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노사관계에서 법치를 강조한다는 건 결국은 힘을 내세워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거를 압박하거나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 비추거든요. 그게 과연 그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이 노사관계를 위해서 노동관계를 위해서 정부가 지내야 될 태도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결국 지금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연금 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이런 개혁 과제들은 노사 간의 원활한 어떤 소통과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만 앞세워가지고 압박만 하겠다라는 걸로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나서지 못하고 노사관계의 선진화 이런 쪽 방향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여론도 보면 일부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올랐다. 글쎄요,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 근데 화물연대 이 대응에 대해서 잘했냐고 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여론의 반응이. 때문에 이건 한편으로는 정부가 단기간에 저 파업의 부정적 효과를 연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는 있는데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노정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불씨를 또 다른 불신과 불씨를 누적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보다 좀 근본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 문제 해결에 노동부 장관은 안 보이고 대통령부터 총리, 뭐 국토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일방적인 강경론만 내세우는 심지어는 김문수 경로사회 위원장마저도 정부가 너무 강경하다. 그렇게 강경했던 분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번 대책이 이번 그 정부 대응이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번 화물연대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에 상당히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지 않았느냐. 긍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평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점점 더 실체를 드러나는 쪽으로 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나오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 화물연대와의 파업이 좀 더 확대되고 이게 연장되면서 또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좀 강경한 입장, 예. 원칙주의적인 입장이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저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무부처 장관이 빠지고 대통령이 자꾸만 전면에 나서는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저는 이 노조들의 특히 이제 뭐 단체 파업과 관련돼서 어느 순간부터 정권 퇴진 뭐 이런 식의 구호가 이 파업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 싸움의 상대를 기업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예. 대통령을 향해서 먼저 칼을 뽑은 건 저는 노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었고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파업을 멈추게 하거나 협상의 테이블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강경한 입장만이 꼭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노조에게 유연하고 또 노조에게 끌려갔던 정책에서 이제는 그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좀 다소 강경한 원칙과 또 정부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화물연대 파업 철회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예산안입니다. 내년 예산안.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 회기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보면. 박원석 의원님, 뭐 여야 지금 삿바 싸움이 치열한데 오늘 자정까지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안에 보면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세입과 관련해서 지금 법인세 이제 감세안을 정부가 내놨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안을 내놨는데 특히 이제 법인세 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거는 전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예산 부수 법안조차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예산안 그 감액과 관련해서도 예. 정부는 마지노선을 한 2조 6천억 원 정도 그 이상 감액할 수는 없다.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예산 또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된 예산을 예.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5조 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된다. 이 맞서고 있어서 그것도 예. 쉽사리 지금 쟁점이 해소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또 예산안 본래의 쟁점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어제 국회에 예. 보고가 됐고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안 표결이 먼저다. 이게 예산안 맞서고 처리하자.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막판 그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타결에 들어가 있어서 뭐 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비관적인 것 같아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되면 12월 2일 날 법정 기한을 넘긴 거에 대한
비판에 더해서 그렇죠. 여야 모두가 정치적 부담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오늘을 넘기더라도 너무 그렇게 이걸 그 뒤로 늦추면 안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그 국회가 소집이 돼 있고 민주당의 소집 요구서를 내놨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바로 한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바로 어쨌든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새 예산안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들을 여야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의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때 되면 뭐 밤새워서 의원들이 예산안도 서로 깎고 늘리고 세법도 개정하면서 뭔가 결말을 낼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오늘 밤으로 해결이 좀 어렵겠네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예산 협의는 아마 어느 정도 한 8, 9할은 다 이미 진행이 됐고 80, 90% 정도는 예, 이제 아주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뭐 그게 예. 비중이 더 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건수로 보면 이제 예민한 사항들은 좀 많이 좁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도부의 어떤 의지, 결정만 남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 아니고 여야 간의 이제 예산만 다투는 문제라면 훨씬 더 저는 해법은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예산을 늘리는 거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만 누가 더 원하는 예산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율만 하게 되면 저는 다 타협에 이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나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3차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여야 입장에서는 서로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동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다수석을 점하고 있지만 예산도 내 맘대로 그다음에 이제 해임 촉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데 수 있다. 두 개를 전부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통과를 했었을 때 과연 민심이 우호적이겠냐라는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해임 촉구안 자체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둘 다 강대강으로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는 12월 뭐 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양쪽이 여야가 어느 정도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릴 거냐라는 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따를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 문제와 예산안 문제는 연계가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라 살림이 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와 이렇게 해서 잘못 짜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그렇죠. 드네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죠. 근데 이제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뭐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밀어붙이면 우리는 예산 협의 안 하겠다. 사실은 보통 뭐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야당 쪽이 대응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당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답답한 거고요. 해임 건의안은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분명한 거부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 예산과 연계시킬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또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 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의 정치적 부담도 느끼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거든요. 이미 거부권 행사한다고 딱 공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굳이 예산하고 연계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가급적 바라건대 오늘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임시국회를 뭐 2, 3일 내에 뭐 한다면 그래도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절차,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만약에. 일단은 뭐 해임 건의안의 일종의 만료 시한인 일요일 오전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해임 건의안 만료 시간 일요일이니까. 예, 72시간. 72시간. 국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부터 72시간이니까 일요일 오전이 1차 분기령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넘기면 뭐 보통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또 한 번 정도 있게 되고 더 국적으로는 이제 해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라는 걸 갖고 12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예산 집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야당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해임 건의안을 왜 이 예산안과 맞물려서 서로 기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도 지금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 중심으로 여야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나라 살림이라도 빨리 좀 통과를 시켜서
이 경기 상황도 안 좋은데 좀 제대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